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요. 어떤 소식들을 외신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홍콩의 소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홍콩의 자본시장이 냉각되면서 홍콩 IB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인데요. 미중 갈등이 꽤 오래 이어지고 있죠. 이 여파로 홍콩 시장에서 자금도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내용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홍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콩 영화로 대표되는 르네상스를 보냈었던 홍콩의 영화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으면서 그 활성화되었던 금융허브 홍콩의 이미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콩 하면 떠오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데 이 금융 강국, 금융에 대한 중심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홍콩의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금융허브로 불렸었던 홍콩이요. 이제는 예전만 못하다라는 뉴스가 미국 현지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콩의 소식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라는 뉴스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은행 업계에서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현재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 잘 알려져 있다시피 22년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의 개입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홍콩의 자본시장의 침체가 더욱 길어지고 있다라는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날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긴 기사를 작성했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홍콩의 자본시장, 기업 공개라고 불리죠. IPO의 규모가 460억 홍콩 달러, 한국 돈으로는 7조 8,894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56%나 감소한 내용이고요. IT 버블이 있었던 2000대 초반, 2001년 이후로 가장 적은 액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만 해도 레딧의 성공적인 IPO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선 현재 IPO가 새롭게 붐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를 봐도 이 IPO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IPO를 성사시킨 기업의 수는요, 그 전해 대비 80%나 감소한 67개에 그쳤다라는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10억 홍콩 달러 이상을 조달한 기업은 13개 불과할 만큼 이제는 홍콩 시장이 더 이상 IPO를 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위축되고 있는 벤처 캐피털 시장 역시 홍콩에서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모펀드라 불리는 PEF 그리고 벤처 캐피털, VC 등의 시장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프레킨에 따르면요. 지난해 홍콩의 대체 투자 조달액은 2021년 대비해서 81%나 줄어든 102억 달러에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66%나 감소할 만큼 VC 시장과 사모펀드 시장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홍콩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시장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고용 인력도 감소되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시티그룹과 같은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연이어서 홍콩에서의 인력을 퇴각시키고 있다,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자격증 취득자 수도 21년 말 이후 작년 말까지 2년여 동안 600여 명이 감소한 44,700여 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 전문가들도 홍콩 시장 대신에 더 매력적인 시장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홍콩의 자본시장이 좀 크게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홍콩이 좀 금융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금융허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금융산업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낙수 효과가 많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금융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뜻은 결국에 홍콩의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2년 말 기준으로요, 홍콩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3%에 달한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용 비중도 7.5%에 달할 정도로 홍콩에서 금융산업은 굉장히 주요한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산업의 규모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콩의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는요, 1.8%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3.2% 대비해서는 무려 1.4%포인트나 줄어들고 있는데요. 홍콩의 금융시장 위축은 홍콩의 GDP 성장 약화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 미중 갈등이 주요한 이러한 상황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파가 홍콩 시장에 언제까지 미칠 것인지, 만약에 미중 갈등이 끝이 나더라도요, 이러한 후유증이 얼마나 오랜 기간 홍콩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홍콩의 금융시장이 회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도 결정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로는요, 홍콩의 자본시장 위축과 그에 따른 경제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바로 보잉의 소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짚어드렸는데요. 지난해 연달아서 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었던 기업이죠. 자,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번에 경영진 개편이 이뤄진다는 소식인데요. 내용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사실 엔데믹이 오고 나서요, 항공기업들, 한국산업은 기대감이 높아져 왔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항공사 관계자를 만나보면 비행기를 쓰려는 사람들, 타려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비행기는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확인되는 데이터인데요. 이러한 비행기를 만드는 기업, 바로 보잉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여도 부족할 판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결국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사회 의장과 CEO가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데이브 카룬 CEO죠. 이 사람이 연말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레리 켈러 이사회 의장도 오는 5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임한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왔는데요. 결국엔 최근에 잇따라 발생했었던 항공기 결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신임 의장으로는요, 2020년부터 이사로 재직했었던 스티븐 몰렌코프 전 퀄컴 CEO가 선출됐습니다. 그는 지금 데이비드 카룬 CEO의 후임 CEO 인선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보잉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올해 초죠. 미국의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0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확인해 본 결과 비행기에 나사가 설치되었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러한 문제조차 제대로 점검되지 못할 만큼 현재 보잉에는 보잉 비행기를 만드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이 됐었고요. 이 사고가 하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잉의 737-800 여객기라든지 737 맥스 8과 같은 기종에서도 비슷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보잉의 제조 결함 문제, 이러한 안전 점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었죠. 미국 정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이어나갔었고요. 아시다시피 비행기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비해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한다라고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잉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안전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이번 CEO와 이사회 의장 교체로 인해서 정말로 회사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등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잇따른 안전사고로 결국은 이 보잉의 캐론 CEO가 사임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AI 업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I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기업 간의 동맹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엔비디아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인텔과 퀄컴 그리고 구글이 협력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간 엔비디아가 워낙에 좀 독주 체제로 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구글과 애플이 손을 잡는다라는 AI 관련 뉴스가 있었죠. 이번에는 이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기업의 독주에 대해서 여러 정부 기관의 규제도 있지만 기업들 간의 연합 전선도 계속해서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80에서 90% 정도는 엔비디아의 칩으로서 AI 시장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인텔과 퀄컴, 구글 등이 반 엔비디아 전선을 구축한다라는 현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컨소시엄인 UXL 재단이라는 것인데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AI 반도체 칩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앱이나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툴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엔비디아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요, 한 개 기업이나 두 개 기업이 힘을 합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들의 연합 전선이 과연 엔비디아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UXL 재단은요, 지난해 9월 설립이 됐었고요. 쿠다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3개 기업으로도 모자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만큼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이 연합 전선에 합류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독주를 어떤 기업들 그리고 어떤 연합이 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AI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도 예의주시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는요, 구글과 인텔 그리고 퀄컴이 이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계 기사를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